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일단 고려신용정보는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3월부터 6월까지,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빠짐없이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자, 140조 대출 만기 쓰나미 다가온다. 상당수 갚지 못할 것, 최대수의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약간 7,700원 정도였어요. 지금이 1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50% 이상 주가의 상승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분석을 해드렸었죠. 3월입니다. 3월도 분석해드렸었죠. 자, 폭발적인 가계부채, 금리 상승 최대 수혜 기업. 금리 상승에 대한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 역대 최대 실적 고려신용정보. 이 당시에도 8,500원대이기 때문에 역시 한 40% 정도 대략 한 3월 기준으로 한 40% 정도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자영업 대출 만기 2022년 최대 위기 금리 상승 주목 압도적 채권 주심 1위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8,700원대 4월달에 분석해드린 내용이고 8,700원대였습니다. 역시나 40% 이상의 그런 수익을 상승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금리 상승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자영업 대출 만기 연장 240조 심상치 않다. 고려신용정보 채권 주심 압도적 1위 기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이 당시 가격도 대략 한 9,000원 초반대 9,06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30% 이상의 그런 상승도를 보이고 있고 자 6월달에도 분석해드렸어요. 6월달에도 1,800조 가계대출 240조 자영업 대출 만기 대출 쓰나미 피할 수 없을 것 금리 상승 최대수의 고려신용정보 채권 주심 압도적 1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이때도 9,000원대 초반이었죠. 30% 이상의 그런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만큼 좀 강조를 드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그런 앞으로 이 지금의 금리 상승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가계부채, 압도적인 가계부채가 앞으로 이 채권 주심 업체, 특히 고려신용정보가 이쪽에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고려신용정보의 이제 수혜가 어떻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채권 주심 업체예요. 제1위의 채권 주심 업체이고 채권 주심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걸 못 갚아요.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면 은행에서는 뭐 용역을 풀던가 깡패를 불려서 비합법적으로 돈을 뺏을 수는 없겠죠. 합법적으로 이런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채권 주심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려신용정보는 법적으로 뭐 가압류를 하든 뭐 집을 뺐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월급을 강제로 좀 반환을 받든 해서 이제 돈을 받아내죠. 그럼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신용정보가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채권 추심이고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개인 간 돈을 빼앗긴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도 마찬가지. 통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이 10%가 넘어요. 네, 매출비 10% 넘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료가 연체되는 그런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고 통신료가 연체되었을 경우에도 이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이제 돈을 이제 연체된 그런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가장 높습니다. 채권의 비중이 48%, 그리고 금융 쪽에 대한 뭐 대출 이런 것들도 40%, 통신 채권, 그러니까 통신이죠. 통신 같은 경우도 12% 정도의 그런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저는 아마 올해 9월부터는 자영업 만기 대출에 대한 만기 유예가 끝나요. 이제 끝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그런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수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봐도 어떠한 그런 분석을 좀 하든 자료를 보든 연구 자료를 보든 어떤 걸 봐도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이 수백조 원, 수천조 원에 달하는 돈이 과연 이런 금리 상승기에 갚을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유예가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독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출이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 변동금리죠. 대출금리가 2%대였다면은 지금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두 배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자영업자들이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저는 상당수는 갚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대부분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연령대를 보면 50% 이상이 2030이에요. 2030. 과연 이들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주택담보대출이든 주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무언가를 대출을 했을 때 과연 이들이 지금까지 올라온 금리에 대해서 갚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수는 갚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고려신용정보 같은 압도적인 채권 추심 업체에 수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사실 지난 몇 년간 예를 들어서 고작 한 1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대략 10%대였어요. 10%뭐 11%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7%예요. 17%. 어마어마하게 이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경쟁력이 가면 갈수록 독점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쪽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정 금융그룹, 예를 들어서 뭐 하나주주라던가 신한금융, KB 이쪽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지주에 속해 있었다. 그럼 신한금융 위주로 채권을 돌아가고 뭐 하나라던가 뭐 KB 이쪽에서는 고려신용정보에 일을 맡기지 않겠죠.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고려신용정보는 완전히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금융사에 속해져 있는 자회사가 아니라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좀 영업에 훨씬 더 자유로운 것도 사실이고요. 뭐 파운드리를 예를 들었을 때 삼성전자와 TSMC가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할지언정 삼성에 물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량을 맡기지 않아요. 특히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봤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맡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TSMC에 맡기죠. 삼성 같은 경우는 IDM,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업계이기 때문에 설계도 하고 이러한 각각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혹은 경쟁사, 잠재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수주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TSMC는 완전 독점적인 그런 그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물량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종 이제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뭐 카드사도, 그리고 이런 통신사도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전부 다 이제 경쟁사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사가 아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어느 기업은 뭐 서울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기업은 경상도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이 대부분이지만 고려신용정보는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고, 뭐 서울에서만 10개, 10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곳이고, 뭐 강원도, 경상, 충청, 뭐 경기, 전라, 뭐 울산, 경북, 제주도까지 없는 곳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전부 다 깔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자영업 만기 대출이 지속적으로 유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올해에도 역시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 1분기 대비 성장을 한 것이고, 연도별로 봤을 때에도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영업 만기 대출에 대한 만기 유예가 끝이 나고 두 번째로 금리 상승까지 겹쳐진다면 그 설상 가상격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자산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던가 특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는 훨씬 더 크러쉬하게 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 주목해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그에 따른 이제 이유라던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매도했냐 네, 이런 댓글이 좀 달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당연히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7월 10일에 이미 수익 실현했어요. 7월 10일에 비트코인 매도하였습니다. 제가 매도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거죠. 7월 10일에 매도를 하였고 당연히 수익 실현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7월 11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네, 정확히 이날 이제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죠. 다만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매수 지표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볼 거예요. 네,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지지라던가 혹은 변곡점이 잡힐 때에 다시금 이제 뭐 이때 매수했고
이때 매수했던 것처럼 다시금 똑같이 이제 상승 기조를 타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10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25배 레버리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액으로도 굉장히 좀 매매를 잘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를 잘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의 그런 기회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이미 1800조를 넘어섰다는 점, GDP 대비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 아니면 2등에 속할 정도로 GDP 대비해서 가계대출 비중이 100%를 넘어섰다는 점도, 특히 이제 올해 9월이면은 4번 정도의 연장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는 점도 저는 채권 추심 업체에 대한 그런 수혜도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고려증권정보가 여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광고 선전비라던가 혹은 급여, 외주 용역비 이쪽에 대한 그런 판관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고려증권정보도 앞으로 닥칠 그런 호황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위험한 대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건전한 대출들, 자영업 대출이라던가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나마 건전한 대출들이죠. 그런데 좀 위험한 대출들이 있는데 바로 저축은행, 제2금융권 이쪽에 대한 대출이에요. 아니면 이쪽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러시안캐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에 속하는 것인데, 이쪽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지난 4년간 73%가 증가했어요. 거의 폭등이죠. 심지어 은행은 31%, 카드사는 38% 증가할 때 이런 불법 대출이라던가 혹은 저축은행 대출이 73%가 폭증을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리스크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리스크한 그런 통계치다. 굉장히 좀 안 좋은 통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쪽에 대한 대부분이 거의 70%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 다중채무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한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할 때 보통은 한 개의 이제 1금융사에 보통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다면은 다중채무자들은 3개 이상. 그러니까 1금융사도 받고 2금융사도 받고 사채업자들도 받고 이 정도의 이제 다중채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또 2030, 2030 그런 세대라는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택을 살 때 좀 대출을 연끌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괜찮아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중채무액만 60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다중채무액만 600조 원을 상회한 것이고, 지난 한 4년 동안 30% 이상의 급증했어요. 다중채무액이 30% 정도가 급증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결국에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급속도로 좀 호황기였다가 다시 악화되었다, 다시 호황기였다가 악화되었다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던가 혹은 금리 상승이라던가 가계 채무액 혹은 이쪽에 대한 이제 다중채무액 이쪽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